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에 미친 남자 이원섭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그동안 준비했던 그 논문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결국에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좋은 소식과 함께 이제 제가 전에 1탄, 2탄 찍었던 거에 이어서 세 번째 학술 논문을 소개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논문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요. 디자인에서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을 위한 불확실성 대응 전략에 대한 문헌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목은 조금 어렵지만 요 논문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논문을 이렇게 게재를 하게 됐고, 물론 인터뷰 3탄이랑 조금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나면 제 제자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한 게 물론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제 논문을 요약한 페이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나건 교수님께서는 디자인의 반대말은 이제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의성의 반대말도 두려움이고 디자인의 반대말도 두려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내용이 이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불확실성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논문에서 종합적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은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감정 상태,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제자들이나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을 가지고서 디자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그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 지난번 했던 영상이랑 같은 순서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라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의 반대말은 두려움, 요거 그 이후에는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본질적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론적 경험주의, 안티프레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서론은 이제 연구 배경 및 목적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에 대한 판단을 가장 제가 이해하기도 쉽고 가장 냉철하게 분석했던 학자가 한 명이 있어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보라고 있는데, 그분이 설명하기로 이제 과거는 평범의 왕국인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와 현재는 극단의 왕국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번 띄워드리긴 하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는 이제 역사가 되게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검은백조가 날아들지 못한다. 요게 이제 평범의 왕국이고, 이제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정보로부터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검은백조에 취약하다. 요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현재는 검은백조가 날아들기가 되게 쉽다는 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고, 이제 검은백조라는 말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17세기 말에까지 유럽인들은 이제 모든 백조가 이제 하얗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697년에 네덜란드 탐험가가 우연하게 이제 검은 백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이 되는 거를 이제 검은 백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미래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점점 더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챗 GPT나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것들이 기술에 되게 큰 변화가 이게 발생했을 때 되게 놀라거나 충격받는 일을 금은백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불확실성에 따른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서론입니다. 연구 범위와 방법은 불확실성에 대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관점을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 이제 본론의 내용인데, 이제 감정이잖아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라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신감의 정의인데,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감정과 감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을 감정이라고 하고,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이제 감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책들은 이제 감정을 뭐 센시빌리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감성을 센시빌리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모션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러 분야의 책을 이렇게 읽어서 제가 정의한 번역은 어떤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했냐면, 감정은 이모션이고 감성은 센서빌리티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그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 있고, 감정은 이제 이모션, 근데 조절이 가능한 거고 일부 원인 파악이 가능한 게 이제 감정이고, 이제 조절이 불가능하고 원인 파악이 좀 힘든 부분이 이제 감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극이 어떻게 감정으로 연결되는지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워 놓을 테니까 요 페이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자극이 들어와서 오감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감정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창의성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창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창의성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내용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창의성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창의성의 정의고, 창의성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 발생되는 원천에 대해서 조금 저는 궁금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학자들이 창의성의 발생 원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먼저 연구한 사람은 이제 에드워드 리라는 분은 1911년에 시행착오가 창의성 발생의 원천이라고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1950년대 길포드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띄워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911년부터 2003년도까지 쭉 이제 학자들이나 스티브 잡스라든가 하는 분들이 창의성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인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감정 상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라는 말은 많이 이렇게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어를 설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한두 달,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내가 자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요 감정의 정도랑,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루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하는 그런 감정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자신감이 가장 제 논문에서는 키워드고, 그거를 가지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불확실성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은 백조가 날아들기 쉬운 환경이 이제 현재랑 미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극단의 왕국이 이제 지금 현재와 미래를 지배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극단의 왕국은 화면을 띄워놓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극단적인 몇 개의 사건이 전체를 지배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락과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과거의 정보로부터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어가 익숙치가 않겠지만, 평범의 왕국이라는 말이랑 뭐 극단의 왕국이라는 말이 익숙치가 않겠지만,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참 맞는 말이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 백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랑 조금 연결지어서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일본의 작가 모기 게니치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창의성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번뜩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연현상 같이 이렇게 깨달음, 그것은 그 창의성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계속 끊임없이 미래가 변하고 불확실성이 점점 더 지배가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조금 더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속 그거에 있어서 연결하고 깨닫고 대처하고 새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데 있어서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저는 조금 되게 임팩트가 저한테 커가지고 요거를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검은 백조가 많이 날아드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분석한 논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랙스완의 원인을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 내용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요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 4가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랙스완의 원인은 확증 편향, 그 2번째는 이야기 짓기의 오류, 3번째는 희망의 대기실에서 사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말없는 증거의 문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긴데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 그러한 그 자기가 원래 믿어왔던 그 팩트들을 강화시키는 정보들만 습득하는 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지나친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야기 짓기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짓기의 오류는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거 프레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단어가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스토리로 기억하는 거를 사실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검은 백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유용한 정보를 과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자신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대상에 정보를 연관지어서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짓기의 오류라고 해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희망의 대기실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나는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사고가 없었다는 걸 가지고 무단횡단을 계속해도 된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계속해도 나는 절대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희망의 대기실에서 사는 건데, 요거를 이제 잘 설명한 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칠면조의 일생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죠. 이제 매일매일 칠면조한테 이제 먹이를 갖다 주는 주인이 있다면, 칠면조가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 이제 사람이 기념하기 위해서 칠면조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1000일 동안 칠면조한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1000일 뒤에 내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칠면조한테 먹이를 주는 건데, 칠면조는 매일매일 주인이 먹이를 갖다 주니까 1001일 뒤에 자신이 죽을 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칠면조의 일생이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낙관적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번째 그 원인은 말없는 증거의 문제인데, 요거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결과만을 고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용성 편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건의 예를 쉽게 회상하는 정도에 따라 사건의 확률을 추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꼬이긴 했는데, 요 네 가지가 이제 블랙스완의 원인이고, 이제 요러한 그 네 가지의 원인을 기반으로 우리는 블랙스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제 논문의 그 가장 중요한 본론의 결론입니다. 제가 동의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세 가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의론적 경험주의, 안티프레질, 바벨 전략.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론적 경험주의는 무엇이냐? 뭐 단어만 보면은 의심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는 사고력을 말해요. 근데 그 회의론적 경험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주의적 접근법이랑 회의론적 경험주의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좋은데, 요거를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기니까 가장 그 앞에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라톤주의적 접근법은 평범의 왕국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지나친 확신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그리고 플라톤주의적 접근법의 반대 개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회의론적 경험주의인데, 회의론적 경험주의 접근법은 이제 검은 백조가 무작위성을 낳는 중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회의주의, 그리고 읽지 않은 책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방식, 이 반서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극단의 왕국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회의론적 경험주의 접근법인데, 요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인데, 그 르세라핌이라는 요즘 가수가 있죠. 그 르세라핌의 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 내용을 좀 노래 가사로 잘 풀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입니다. 이제 그분이 프레질, 부서지기 쉬운 게 프레질이라는 뜻이고, 큰 충격이 다가와도 부서지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단계로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사고력, 요게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질에 대한 개념은 너무 이 내용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한데, 요 개념 자체는 이제 어떤 충격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뭐 충격이 다가왔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고력을 이제 안티프레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 행동 경제학 개념으로 풀어낸 게 바벨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요거를 조금 그 시간을 두고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개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되게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뭐 과학, 지식, 학문, 뭐 평판, 사상가, 교육, 윤리, 뭐 이런 개념까지 다 연결시켜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요거를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벨 전략의 개념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드는 이거를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벨 전략이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데다가 한 80%에서 90%의 자산을 투자를 하고 10%에서 15%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경제학 개념으로 말씀한 거긴 한데, 이거를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극단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15% 정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큰 충격이 다가와도 내가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저는 너무나도 저만 알기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디자이너가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책이 워낙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기는 하지만 요 설명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읽긴 했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뭐 블랙스완이라든가 안티프레질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이제 스킨 인 더 게임까지 있는데 요 책들을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앞에 또 찍었던 이제 1탄, 2탄, 3탄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제가 설명이 사실 조금 더 잘하고 싶지만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다시 볼 때마다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박사 논문이라든가 요 논문을 검색해가지고 디자인 리서치 학회에 게재가 됐거든요. 3월 30일 날.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제 아직은 졸업식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2024년 8월에 요 논문을 따끈한 논문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